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찜통더위에 휴가 생각이 간절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휴가 관련해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10명 중에 8명이 올해는 국내 여행을 가겠다. 휴가비로는 평균 53만 5천 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요. 막상 준비하다 보면 더욱이 성수기에는 숙박비부터 먹거리 비용, 교통 비용 모든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농촌으로 휴가 가는 분들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농촌 투어 패스 사업이란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유도를 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요. 체류형 관광 상품을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인구 소멸 지역 33개의 기초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농촌 체험과 식음시설 가맹점들도 모집했다고 합니다. 지역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건데 운이 좋으면 열차 운임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국내 여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 잘 참고하셔서 최대한 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종자 보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대상을 더 좁히는 초정밀 타겟 마케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관장님 벌써 7월입니다. 관장님도 찜통 더위에 땀 많이 흘리실 것 같은데 왠지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진행자님 얼굴하고 제 얼굴 비교해 보면 아마 이렇게 까맣게 탄 게 그러게요. 도드라지 보일 것 까맣게 같아요. 타신 것 같네요. 네. 항상 방송을 시작할 때마다 날씨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농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또 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비가 내리지 않고 지나간 장마가 진행된 곳도 있어서 요즘은 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병충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비가 안 왔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또 비와 무관하게 습도는 사실 엄청 높거든요. 비도 비료니와 이런 높은 습도가 병충해를 촉발합니다. 방제와 예방에 힘써야 할 철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방제와 예방에도 힘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습도가 높아서 더 진이 빠지고 힘들 것 같아요, 관장님. 네. 요즘에 가까운 공원 같은데 산책만 나가도 아주 벌레가 마구 날아들어서 그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이런다고 네. 하더라고요. 텃밭은 그럼 얼마나 더 괴로울까 싶어요. 지금 이 시기 사람도 그렇고 작물들은 병충해로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농부권이 있다고 하던데 농부권은 뭔가요? 제가 여러 지방의 농사와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다니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농부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농부인데 농부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모르세요. 의아해하시죠.
농부권이 무엇인지 다들 모르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어느 법률에도 농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농민에게 부여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유엔에서도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을 채택해서 식량권, 종자권, 토지권, 가격 결정권 등 농민의 생존과 자립의 필수적인 권리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권리 보장이 없이는 농민의 빈곤 문제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농민들 없이는 식량 자원을 지키고 또 생산할 수 없는데요. 그런 권리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토지, 종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권리와 식량 주권, 그러니까 식량 체계와 농업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같은, 그리고 또 농민의 집단적 권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은 아니지만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기준과 규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나라가 국내법으로 제정해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요. 네팔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랜 토지 불균형, 헌법적 권리 강화, 농민 생계 보호, 식량 안보와 빈곤 완화, 국제 인권 기준 수용, 그리고 농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법이 제정되었지만 싸우고 있다고 표현한 것은요, 다국적 종자 회사라든지 식량 기업들이 이 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 무상 지원, 대외 원조라는 이름으로 직접 또는 외국 정부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력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농민들이 상대하기에는 막강한 자본과 또 힘을 가진 기업들이겠네요. 그러나 농부권이 보장이 되어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토종종자를 농사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토종종자 좀 파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네. 농부권을 규정한 법률이 없으니까 농부가 지켜온 종자를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농부의 수확물 가운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종자인데 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고요. 네. 수십 년에 걸쳐서 농부가 지켜오고 또 응두콩이니 귀족서리태니 이렇게 이런 종자들을 개발한 농부들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권을 대체한 육종권을 보호하는 법률만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게 바로 종자산업법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지켜오거나 개발한 종자를 팔기 위해서는 종자산업에 진출해야 하는데요. 땅도 필요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비용, 그다음에 등록한 종자를 이렇게 특허권처럼 갖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계속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장벽을 세워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 토종 씨앗으로 생산을 하고 또 종자를 지켜나가는 일은 그 자체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네요. 네, 다양하게도 일부 지자체에서 토종 종자를 생산하면 수매를 통해서 구매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농가를 먼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있는 토종종자은행이라는 곳입니다. 많은 소농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토종종자를 나눔해 드렸는데요. 네. 청취자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씨앗을 권리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장관도 추천되고 여러 환경이 조성되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권리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텃밭이 그리고 소소한 작물을 기르는 일상이 누군가에는 또 특히 저처럼 토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텃밭에서 토종 씨앗으로 작물을 키우는 일에 스스로 의미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관장님 같은 마음으로 농부권과 건강한 먹거리를 지켜나갈 수 있으면 합니다. 지금 정말 덥고 습해서 종자들을 잘 보관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봄작물 갈무리한 종자들은 잘 건조시켜서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 습도가 높아서 밖에서 말리면 건조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용 건조기를 이용합니다. 건포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것은 온도 설정을 40도 미만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종자 크기에 따라서는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건조하면 저장에 적합한 수분 함량인 7%에서 12% 정도에 도달합니다. 종자 이름과 채종한 날을 기록한 봉투에 넣고요. 밀폐 용기에 넣은 후에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게 되면 반영구적인 보존이 가능합니다. 혹여 이제 봄에 씨앗 파종하고 남은 종자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아, 그렇게 건조를 하고 네. 보존을 하면 되겠군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무더운 날씨가 찾아오는데요. 작물들도 한번 쉬어갑니다. 수확물도 잘 안 나오고요. 하지만 농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때 관리를 하지 못하면 날이 선선해져서 작물들이 이제 다시 활력을 찾았을 때까지 버티질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가면서 농부님들도 더위를 피해 작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3254님이 농부권, 종자권 등 저도 처음 듣는 권리네요. 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농부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새 정부 들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전형배님께서 여기 담양분이고요. 비닐 피복한 고추와 가지를 심었는데 장마철 비 온 후 일부가 시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병인지 과습인지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습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곰팡이성 질병들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제 품마름병 증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과습하게 환경이 안 되게 좀 배수로를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가 오면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병든 개체를 빨리 제거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곰팡이성 균에 대한 방제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1178님도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고추가 끝이 꼬부라지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처방이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마 이제 고추가 꽃이 피었을 때 총채벌레라는 벌레가 네. 꽃에 들어가서 이게 즙을 빨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면 꽃이 떨어져 나가고도 꽃이 매달려 있던 끝부분이 네. 굉장히 성장이 빈약하게 되면서 가늘어지고 이렇게 꼬부라지기도 합니다. 아, 그 벌레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총채벌레 예방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벌레 예방으로 해야겠네요. 네. 최두진님께서 방울토마토가 60cm 크다가 10포기가 다 시들어 죽었습니다. 벌써 3년째인데 문제 해결 방법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또 7101님도 토마토 잎이 고사리처럼 오그라들어요. 치료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보통 이제 아까 우리 고추에 품마름병 왔다는 것처럼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곰팡이성 질병이니까 이게 10포기가 다 시들어 죽었다니까 정말 대처가 아파요. 늦으셨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3년째 계속 이렇게 재배를 했다는 것은 연작을 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밭을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토마토 잎이 고사리처럼 오그라드는 것들은 이게 이제 잎이 이제 기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증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질소가 과잉으로 질소 거름이 너무 과잉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나 칼륨 중심으로 영양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또 7055님도 토마토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줄기 3마디 아래는 모두 제거를 하면서 굵은 가지도 제거를 했는데 위에 잎줄기가 말라가는 게 보입니다. 원인과 처방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질문 가운데서도 이게 답변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겨순을 질러주는데 겨순 질러주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곁가지가 굵은 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굵은 가지를 제거하게 되면 식물이 가지고 있던 수분을 빼앗기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마를 새로운 수밖에 잎들이 없겠네요. 말라 들어가는 물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굵은 가지가 되기 전에 겨순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거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1636님 텃밭에 아옥씨앗 지금 뿌려도 잘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뭐 상추라든지 뭐 이런 고온성 작물은 네. 뭐 양배추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추라든지 얼갈이, 열무 이런 고온성 기후에 못 견디는 종자를 제외하고는 아욱이라든지 근대라든지 그다음에 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파종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딱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네. 오늘. 딱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좋고요. 6676님이 상추를 초가을까지 먹고 싶어서 순차적으로 심고 있는데 한여름에 씨 뿌린 새싹은 올라오면서 더위에 녹아버려요. 초가을 먹을 상추 언제 심으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언제 심으면 좋을까요, 관장님? 네, 지금부터 이제 상추 값이 굉장히 비싸질 철입니다. 네, 무더위에서는 다 이렇게 녹아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한여름에 상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햇빛을 가려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텃밭에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하기까지는 좀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파종 시기를 지켜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가을 먹을 상추는 보통 이제 9월 초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접어들어서 날이 선선해진 이후에 이때쯤 이제 파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6971님 작년에 들깨 털었던 곳에서 들깨 모종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걸로 다시 심어도 들깨 수확이 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아마 이제 들깨 수확하면서 탈출한 씨앗들이 그렇죠. 예, 떨어져서 나오나 봐요. 근데 이렇게 들깨가 수확 중에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애들을 돌들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배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동으로 발화해서 나오는 것들은 좀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맛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돌들깨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옮겨 심어줘야 정상적으로 깻잎 맛도 좋고 들깨 수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옮겨 심긴 해야 되네요. 네네. 그래서 비 오는 날 뭐 이런 흐린 날을 기회를 봐서 이런 것들을 옮겨 심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키우게 되면 깻잎도 그리고 들깨 수확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비가 오는데 그때 하면 되겠네요. 네. 네. 가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또 최은규님께서 호박꽃이 많이 피었는데 열매가 맺었다고 떨어지네요. 화분에 심어서 그런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호박은 천근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얕게 들이오거든요. 그리고 얕게 넓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이 크기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면 화분이 작으면 얘가 뿌리가 깊게 얕게 넓게 퍼지는데 그걸 우리가 못 지켜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신에 좀 깊다고 한다면 화분이 깊어지면 좋은데 그때는 또 이제 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박 우리가 심는 작물 중에서 가장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호박하고 오이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물 주다시피 이 화분에다 키우셨으면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저 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4470님이 오이 관련 질문을 주셨어요. 며칠 전부터 오이 잎이 반점이 생기고 마릅니다. 궁금합니다. 이것도 물 부족일까요? 물 부족일 수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반점이 생기는 것은 이것도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이잎이 반점이 아래 잎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생겼을 때 바로바로 제거해서 폐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랫잎에서 윗잎으로 계속 번져나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곰팡이성 질병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약제를 미리 예방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잎을 다 잘라내거나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물 관리도 아까 호박과 마찬가지로
정말 지속적으로 물가뭄이 없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네. 3268님, 유박비료는 아무 작물에 써도 되나요? 그리고 유박비료는 강아지한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는데 뭘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위험한가요? 꼭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밑거름으로든 아니면 웃거름으로도 유박거름을 많이 활용합니다. 유박이란 말은 기름 짜고 난 찌꺼기. 네, 그러니까 그죠? 다양한 이제 뭐 피마자라든지 아니면 참깨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름 짜고 나면 남는 성분을 거기에 이제 미생물을 접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유박거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강아지한테 엄청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한테 사람도 위험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피마자 기름을 짜고 난 피마자박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피마자에 있는 단백질이 리신이라고 하는 아주 맹독성 물질입니다. 조금만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네. 청산가리의 1000배 정도의 독성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신 분들이 반려동물 사료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펠렛 형태로 이렇게 가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강아지나 이제 동물들이 헷갈려서 주인이 사료 줬나 보다 이렇게 삼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유박비료가 반려동물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게요. 절대 먹지 못하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5154님이 4년생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사과가 제법 많이 달렸어요. 요즘 잎이 점점 노랗게 말라가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고요. 의심되는 것은 재화 수칠 많이 준 것과 물 빠짐에 의심이 됩니다라고 하셨네요. 그게 원인일까요, 관장님? 예, 이렇게 의심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재화 수술 너무 많이 줘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예, 토양의 산도도 pH도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좀 균형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질소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된 잎이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것은 질소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물론 이제 제법 많이 달렸기 때문에 지금 질소를 주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후에 이제 감사거름이라든지 봄에 줬을 때 새싹 나기 전에 그런 처방을 해주시고요. 과수나무는 물 빠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깊은 도랑을 파서 물 빠짐도 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0697님. 감 씨앗을 심었더니 3년이 되어도 감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의 경우가 비슷한 분 같은데요. 과일 먹다 보면 씨앗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화분에다 씨앗을 꽂아요. 그럼 또 잘 나오거든요. 나오기는. 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씨앗으로 심는 묘목을 실생묘라고 합니다. 실생묘는 10년 정도 돼야 결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또 씨앗으로 심으면 내가 대봉감을 먹었으니까 대봉감이 열리겠지 하고 기대하지만 실상 열리는 거 보면 대봉감이 아니고 다른 감이 열릴 수도 있어요. 몰랐어요. 예, 과실 종자의 씨앗들은 주로 이제 잡종화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원하는 이제 3년 정도 되었으면 원하는 과일이 달리는 감나무에서 이게 꼭 접불 붙일 수 있는 접목을 할 수 있는 접수를 좀 채취해서 이렇게 접붙이기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일이 달리는 이제 접수가 있으면 2, 3년 만에 또 달거든요. 그래서 접목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10년 앞으로 또 7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7년 이상 안 기다려도 결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6430님 10년 정도 되고 키가 3m 정도 되는 석류나무가 꽃도 안 피고 물론 열매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꽃이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네요. 이 석류나무는 10년 정도 됐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양 관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가지를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석류나무는 햇볕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 과수나무에 속해요. 네. 그래서 햇볕이 정말 쨍쨍 쬐는 곳에 있는지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보통 작년에 생겼던 가지에 이제 결실을 하기 때문에 전지전정 작업할 때 결실할 수 있는 결과지라고 해요. 여기는 열매가 맺는 가지야. 그것들을 잘 선정해서 전지전정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지를 내가 선정을 해서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꽃눈을 보면서 여기는 잎이 달리는 거, 잎눈하고 그다음에 과일눈은 다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전지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 요즘 소비자들의 아주 특정한 상황이나 니즈를 겨냥한 공간 그리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초정밀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즈니스에서 누구에게 팔지 또 그 타겟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초정밀 타겟 어떻게 줄이는 건지가 궁금해요. 우선 글쓰기에 집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색적인 공간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우리가 카페를 가면 카페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하는 카공족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개방적인 카페에서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등장을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장흥교도소인데요. 네? 교도소요? 네, 이 교도소는 교도소 씬이 등장하는 여러 드라마의 단골 촬영 장소이기도 했는데 한때 수감자들이 실제 복역했던 옛 교도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어요. 근데 이 문화 공간 중에 가장 독특한 공간이 바로 이름부터 감옥을 연상하게 하는 글 감옥입니다. 그 과거 감옥 구조를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감옥이라는 공간의 정체성을 무언가 끝내야만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의 독방을 모티브 삼아서 이 글 감옥에 들어가면 하루 6시간 동안 꼭 갇혀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할 수 없는 온전히 글만 써야 되는 공간으로 꾸며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카페에서 자유롭게 공부하기보다는 마감에 쫓겨서 갇혀있을 곳이 필요한 전국의 창작자들 그리고 디지털 디톡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장흥의 글 감옥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오, 신기하네요.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글 감옥 이외에도 교도소의 역사나 특수한 시설의 이 건축적인 의미 또 수용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일반 관람객들의 관심도 끌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글 감옥과 옛 교도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꼭 마감이 아니더라도 공부도 잘 될 것 같다. 네. 오히려 6시간보다 더 긴 시간 감금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라는 유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아닌 타겟을 극한으로 좁힌 마케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는 정반대의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마케팅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중고차 판매 플랫폼에서 운전대를 내려놓는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을 했다고요? 네, 보통 우리가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 타겟 고객을 정한다라고 할 때 나이는 몇 살일까 생각을 해보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20, 30대의 사회초년생 또 운전면허를 따고 첫 차를 운전하는 초보 운전자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상황을 떠올릴 수 있죠. 하지만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진 않게 돼요. 운전하는 사람이 일단 타겟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차를 사고 팔려는 성인을 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내 한 중고차 플랫폼이 그 다양한 연령대의 차주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만을 타겟으로 한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오. 이벤트 이름이 바로 나의 운전 졸업식인데요.
고령이 되면 운전을 졸업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마지막 내 차를 판매해야만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졸업사진을 차와 함께 촬영해주는 이벤트를 했다고 해요. 우와. 네, 그래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라는 이 노인 운전자들, 아직 저도 그 나이가 돼보진 않았지만 네. 뭔가 마음이 좀 아쉬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그 면허증 반납을 운전 졸업이라는 따뜻한 키워드로 표현하고 그들의 새 삶을 응원하는 졸업사진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냉정하게 본다고 하면 중고차 거래 플랫폼 입장에서 면허 반납을 할 고령 운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마케팅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더 이상 차를 팔거나 살 일이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해서 졸업식 행사를 열어준 이유는 긴 시간 동안 차와 함께했던 추억과 이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와, 거기까지 생각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래서 특정 연령에 이 특정한 상황만을 고려하는 초정밀 타겟 마케팅이지만 그 효과는 여느 매스 마케팅 못지않게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타겟을 하는 그런 신제품을 출시한 침대 브랜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침대를 사용하는 고객은 누구인지 질문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맞아요. 네, 선호하는 매트리스의 두께 그리고 단단함을 이야기하거나 또 부모님을 위한 돌침대를 추천하듯이 판매 대상은 언제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대표 침대 브랜드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매트리스를 출시하고 제품명도 쪼꼬미 매트리스라고 해서 귀여움을 더했어요. 이 매트리스의 크기는 반려동물들만 누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기술력과 소재는 사람용 매트리스와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의 관절과 척추 건강을 고려하고 위생관리가 쉬운 소재를 활용했고요. 그들의 숙면을 위해서 탄성도 조절을 했는데 주어만 빼면 이게 사람을 위한 제품인지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인지 완벽히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쪼꼬미 매트리스는 반려동물을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소비자로 인식한 초정밀 타겟 마케팅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반려동물을 이제는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반려인들의 마음을 잘 건드렸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도 전용 제품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타겟의 범위 그리고 깊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준 이 브랜드의 상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이 진짜 소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이번에는 타겟이 아니어야 할 것 같은 대상을 마케팅에 활용한 공유 모빌리티 브랜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공유 모빌리티라고 하면 실용성과 이동 편의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출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차를 구입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대학생, 또 짧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이동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그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공유 모빌리티 기업인 엘사에서는 길에서 뛰는 걸 즐기는 러너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우와. 보통 뛰어서 이동하는 러너에게 공유 모빌리티가 왜 필요한가?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러너들에게는 코스에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시간까지 고려해서 러닝 코스를 짜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코스는 뛰고 싶은데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될지 험하진 않은지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서 맨날 같은 코스만 뛰는 특정 상황의 러너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이 캠페인을 기획한 이 분이 러너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본인의 불편함을 이렇게 마케팅에 녹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 가는 러닝 코스를 이 공유 모빌리티 앱에 등록하면 어느 지점이든 귀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했다고 와,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우리 공유 모빌리티를 더 이용해달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의 러닝을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비틀어버린 타겟 덕분에 새로운 고객들이 회사의 모빌리티를 이용하고 긍정적인 인식까지 갖게 한 좋은 사례입니다. 네, 특정 상황과 또 직업까지 정조준한 재미있는 마케팅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방송 전에도 마실 수 있는 맥주 광고라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또 술을 업무 시간에
그리고 생방송 직전에 앵커가 마시는 모습을 본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앵커가 맥주를 마시면 안 되는 상황을 광고에서 풀어낸 국내 맥주 브랜드의 무알콜 맥주 광고가 화제입니다. 무알콜 맥주요? 네, 언제 어디서나 맥주가 땡기면 마셔도 된다.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재미있게 표현한 건데요. 실제 상황에서도 마시면 되는 맥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고 신선하게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맥주가 꼭 필요한 상황처럼 향기가 꼭 필요한 상황을 찾아내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요. 보통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은 깨끗한 곳에서 아름답게 꾸며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향기가 꼭 필요한 상황은 자칫하면 악취가 나는 화장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팝업 스토어 대신 음악 페스티벌에서 향기 나는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서 극찬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이 화장실에는 각종 탈취제 그리고 몸에서 나는 땀 냄새까지 없앨 수 있는 제품들을 진열을 해서 이 제품이 진짜 필요한 순간을 제대로 구현해놨다. 그러네요. 네, 라는 평을 받았고요. 제품이 생각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나 누구나 공감되는 상황 기반의 마케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진짜 제일 필요한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람들이 보면은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노렸군요. 오늘 정말 다양한 초정밀 타겟 마케팅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좁히고 상황에 맞게 정교하게 접근하는 그런 마케팅이 왜 중요한지, 또 앞으로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쓸 때 참고해야 할 점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시대의 소비자들은 어느 때보다 내 자신의 개별 관심사, 그리고 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순간적인 니즈에 반응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네.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중적인 메시지보다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로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맞춤형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아주 좁고 특별한 상황을 마케팅 메시지에 던지더라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상황이나 맥락을 정교하게 짚어내는 마케팅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무리 정밀하게 타겟팅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억지스러운 연결을 한다거나 불편한 인식을 주거나 심지어 특정 소비자층을 배제하는 느낌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품이나 메시지가 진짜로 그 좁혀진 해당 타겟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들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오늘의 사례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타겟을 하는 만큼 더 정교하게 또 더 꼼꼼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습니까?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의 첫날도 푹푹 찐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한낮엔 텃밭이나 야외 나가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땡볕에 무리하는 일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